자, 그럼 계속해서 정치행정 새 1원론까지 했죠. 정치행정 새 1원론. 자, 거기에는 무슨 행정론과 무슨 행정론이 있었다? 발전행정론이랑 신행정론. 미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신행정론. 신행정론은 가장 이념의 가치를 둔 게 형평성.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근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발전행정론. 발전행정론의 최우선의 가치는 효과성. 그렇지. 그렇죠. 자, 그 내용까지만 이제 굵직굵직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얘 내용들을 나중에 뒤에 단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전행정론, 그 다음에 신행정론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일단 요 개괄만 잘해주시면 되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60년대에 다시 정치행정 1원론이 등장을 했다. 그거를 새 1원론이라고 부른다. 라는 게 포인트죠. 그 전에 40년대, 50년대 뭐가 있었는데? 40년대, 50년대에는 어떤 접근 방법이 있었는데? 행태주의. 걔는 정치행정 새 2원론이었다는 거죠. 행태주의. 관찰 가능한 인간의 외면적인 행태만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연구하자라는 거였고, 자, 걔는 어떻게 알았어?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60년대까지 했잖아요. 70년대 이후에는 그럼 어떤 행정학이 주류적인 행정학 접근 방법이었나라는 내용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 거기 성립 배경을 보시면은, 자, 7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겠죠. 맞아요. 오일 쇼크는 뭐예요? 자,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라는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죠. 자, 이거는 석유 산유국에서 민족 자원주의 그래가지고, 그렇지,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언제 자기네들의 자원이 더 고갈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공급 조절이라는 걸 해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산유국들이 이제 오펙이라는 기구를 결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가 상승하는? 물가. 이제 공급을 제한하니까 석유 공급량이 딸리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유의 공급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자, 물가가 폭등하는 사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가가 폭등하는 사태. 그거를 19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 석유를 공급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점차적으로 이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연쇄적으로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을 하면 어떤 사태가 또 발생돼요? 그렇지, 실업자가 증가하죠. 실업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자, 물가가 폭등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실업까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자,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거는 책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된 내용이 있는데, 일단 1970년대에 1차, 2차 나눠서 오일 쇼크라는 게 발생이 됐고, 석유 공급을 제한하면서, 산유국에서 석유 공급을 제한하면서 물가가 굉장히 폭등했다. 물가 폭등과 맞물려서 실업률까지 한꺼번에 증가했는데, 그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라는 내용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60년대까지는, 자, 아까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그래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어떻게 됐어요? 비대화됐죠. 굉장히 큰 정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70년대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개입을 해도, 자, 이런 오일 쇼크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
물가가 폭등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사태를 해결을 못하는구나 라는 문제의식이 발생됐다는 거죠. 정부가 다 해결해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또 자, 어떤 견해가 이제 주류적인 견해가 됐느냐 하면은 자, 정부보다 시장이 낫다. 정부에만 다 맡기지 말고 60년대처럼 차라리 이 기능을 어디에 넘기자? 시장에 넘기자. 민영화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해봤자 이런 문제들을 다 일일이 해결 못해주니까 어차피 차라리 정부보다 더 능률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장에 정부의 기능을 넘기자, 맡기자 이렇게 등장을 한 게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신공공관리론. 자, 근데 이거는 이원론이에요? 일원론이에요? 그렇지. 이원론의 입장이에요. 아까까지 새 일원론으로 돌아갔다가 이제는 다시 시장한테 맡기자였던 거니까 시장한테 맡기자라는 거니까 행정을 어떻게 하자? 경영화하자잖아요. 행정을 경영화하자. 그러니까 공사행정 이원. 공사행정. 지금 헷갈렸지? 정치행정이 이원. 그래, 맞아. 미안.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은 일원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흐름상, 새 이원론,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럼 너무 표현이 조잡하니까, 그러지 말고, 탈정치화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의 어떤 접근 방법인데, 자, 얘는 다른 말로, 탈정치화 이렇게 부르자라고 해서 새새 이론은 아니고 탈정치화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에 있었던 자원파동,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는 스태플레이션 같은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해서 아예 그냥 정부 기능을 더 경영 잘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시장 기능에 맡기자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공공관리론 하나 기억해 두시고 세세 이원론 아니고 탈정치화라고 부른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배경은 언제냐? 19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자원 파동을 계기로 해서 등장한 정부의 기능을 시장으로 민영화하자라는 입장. 그럼 정부 크기를 어떻게 하자? 줄이자, 축소하자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자, 맨 처음에 등장했던 거는, 아닌데? 역관주의죠, 역관주의. 맨 처음에 등장했던 건 역관주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맞아요, 실적주의고, 실적주의 때가 정치행정 처음 이원론이었죠. 정치행정 처음 이원론. 자, 그 다음에 등장을 한 게 정치행정 일원론. 그래가지고, 그때는 언제? 시대적 배경으로 치면은 경제대공황. 1930년에 경제대공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의 루즈벨트 정부의 무슨 정책? 뉴딜 정책이 등장을 한 게 정치행정 일원론이었죠. 일원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지. 새 이원론 그래가지고 자, 시대적 배경은 언제였어요? 자, 30년대 지나고 세계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고, 그걸 넘어서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인 거죠. 1880년대 후반에 처음 이제 과학적 관료이 등장을 했고,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을 했잖아요. 자, 그러다가 1930년대 들어가면서 경제 대공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행정 일원론이 등장을 했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 자, 그 다음에 1940년대, 50년대에는 어떤 학문적인 경향이, 그렇지, 행태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이거를 뭐라 불렀다? 그렇지, 새 이원론이라고 불렀다.
자, 근데 정치행정 새 이원론은 과학화시키는 데만 목적을 뒀기 때문에 가치와 사실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팩트만을 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자 이렇게 접근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960년대에 있었던 미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 못 해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신행정론. 자,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역시 60년대에 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발전행정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자, 이거는, 자, 이원론, 일원론 중에서, 그렇지. 세자를 앞에 붙여서 새 일원론이라고 불렀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는 1, 2차 오일 쇼크를 배경으로 해서, 자, 정부의 비대화를 막고 정부의 기능을 어디로? 시장으로 넘기자. 민영화시키자. 그래서 탈정치화, 세세 이원론이라고 안 하고 탈정치화. 얘는 어떤 학문적 접근 방법의 입장? 그렇지. 신공공관리론. 공공관리론 그 전에 있나요? 왜 신공공관리론?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좋은 지적이야. 그건 이제, 왜냐면 지금은 일단 큰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요 연도랑 배경이랑 예를 들어서 30년대는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논이 만들어졌다. 무슨 행정부에? 루즈벨트 행정부의 무슨 정책? 느빌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40년대, 50년대 행태주의 새 이원론, 60년대에는 미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새 이원론,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에는 탈정치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이해하세요. 이것만 정확하게 배열할 수 있어도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효과성이 있었던 거야. 효율성 아니고 효과성. 자, 그래서 거기 있죠. 성립 배경 다시 오시면은 1, 2차 석유 파동, 그 다음에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자, 정부는 실패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는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 기능을 최대한 축소시키자. 자, 그 다음에 1980년대에 여기 신자유주의 논리가 확산됨으로써 이런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표현은 굉장히 이제 포괄 범위는 넓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정부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정부의 기능을 시장으로 대체하자라는 경제학에서의 입장, 그거를 신자유주의라고 해요. 신자유주의. 자, 근데 또 보다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신보수주의라는 말도 들어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요 신자유주의를 경제적인 이념적 배경으로 한 정치학적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보통 이제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제 이 시대에 탈정치화 시대에 정부의 기능을 시장으로 넘기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치 경제학적 흐름, 경제 정치학적 조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묶어서. 자, 그래서 탈정치화, 세세 이원론, 신공공관리론까지 있죠. 자,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 행정의 경영화, 시장화를 중시했다. 민간 경영 기법을 공공 부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요거죠. 자, 생산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생산성이라는 개념인데, 자, 이것도 조금 표현을 생소할 수 있어요. 생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효과성 플러스 효율성, 효과성 플러스 능률성을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이념 이제 내용 정리할 때 더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학자들 오스본이라는 학자 하나 그냥 참고로 기억해주세요. 외우지는 마시고 참고로. 자, 이때 추구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Small and efficiency. 그래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이게 모토였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이게 이제 모토였어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그게 신공공관리론의 모토, 기조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접근 방법이 유행을 했느냐, 그걸 배울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이름 붙이기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재정치화. 재정치화. 그래서 아까 잠깐 첫 시간에 언급했던 뉴 거버넌스를 이제 재정치화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넘어오면서 재정치화, 그래서 뉴 거버넌스론이 이제 하나의 학문적 흐름으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얘는 탈정치화에서 탈은 정치화 시킨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정치에서 빠져나오겠다. 탈인 거고. 근데 재정치화는 정치화. 돌아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원론, 2원론. 정치행정? 1원론. 자, 정치행정 1원론이고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새 1원론이겠죠. 자,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 이런 표현 안 쓰고 재정치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시작을 했어. 이름을 붙였어요. 자, 정치행정 세세 1원론 재정치화 뉴 거버넌스론 이렇게 이 명칭 기억하시고 뉴 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명칭.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타 정부 기능을 시장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민영화 시킨다 그랬죠, 민영화. 그럼 정부는 어떻게 됐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니까 원래 이만했던 정부가 이렇게 축소됐겠죠? 정부의 크기가 옛날에는 모든 기능을 다 정부에서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바운더리가 이만큼 넓었어. 근데 정부가 더 알차지면서 효율적이 되면서 크기는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정부의 기능은 아까 누가 대체한다 그랬어? 시장이. 그러니까 이만큼은 누구의 영역이 된 거예요? 자, 원래 이만큼이 정부의 영역이었는데 정부는 축소되고 그 부분에 시장이 들어선 거죠. 시장.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 시장은 아까 처음에 배웠듯이 공동의 목표가 뭐예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정부의 목표는 공익을 추구하는 거고. 잘 기억하고 계시네. 내가 하늘씨 그 기억력의 한계를 일단 그날은 굉장히 기억을 잘해. 그날은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근데 사람 다 그래요. 원래 1시간만 지나면 한 40% 이상 까먹는 게 정상이래.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복습을 해야 된다. 복습을 최소 몇 회? 4회 이상. 사람에 따라 달라요. 4회 이상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단기 기억력에서 장기 기억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에빙하우스라는 학자의 표현은 이거예요.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 근데 살짝 가자. 네, 살짝 과장같이 복습 4번 한다고 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것까지는 좀 약간 오버인 것 같고요.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도 똑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나봐. 우리는 좀 안 될 것 같아. 사회 하버드생 대상을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사회 말고 본인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다라는 거를 느낄 때까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까먹고 반복하고. 그럼 실력이 됐나?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수거 막 처음에 생소한데 나중에는 툭 치면 나올 정도가 되잖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정부의 기능을 대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정부의 기능을 이윤을 추구하는데 더 목적을 두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하려는 목표를 더 우선시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는 시장한테 민영화시켜서 넘기기는 하되, 정부 기능을 이양을 시키긴 하되, 단 뭐를 구축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사람들이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관리를 하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뉴 거버넌스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정부, 그다음에 뭐 시민, 기업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삼각편대처럼 그렇게 해서 협동에 의한 통치, 협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 협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게 뉴 거버넌스의 재정치화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몇 년도? 80년대? 90년대 이후. 자, 이게 70년대에 시작해서 이게 1980년대까지. 자, 그러면 우리 1880년대 처음에 행정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흐름이 딱 다 정리가 되죠. 자, 80년대, 30년대 이런 논이 등장을 하고 경제 대공황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 뉴딜 정책. 무슨 행정부에? 루즈벨트 행정부에. 자, 40년대, 50년대 행태주의 누구의? 행태주의. 디모. 행태주의인데? 사이먼. 사이먼에. 디목은 어디에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로니까 30년대. 무슨 능률성? 기계적 능력성. 사회적 능력성. 이게 기계적 능률성이고요. 여기 오면서 사회적 능률성으로 바뀌었잖아. 그 다음에 행태주의가 오고 60년대 신행정론, 발전행정론 묶어서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 탈정치와 8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90년대 오면서 뭐가? 뉴 거버넌스. 무슨 정치화? 재정치화가 괴롭지. 디지털 침해가 왔다고? 야, 자, 봐봐. 하늘씨, 침해라는 거는 말이야. 원래 알고 있었던 걸 까먹는 걸 침해라 그래. 근데, 하늘씨는, 아직 원래 없었어, 지식이. 그러니까 그건 침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아. 무지? 농담이에요. 농담.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게 그 밑에 서머리표예요.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드렸고요. 100년 정도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1880년대부터 1990년 이후까지 100년 정도의 역사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원론, 처음에 등장했던 이원론은 1880년대니까 19세기 말이고 행정관리론이고 처음에 등장했던 이원론이고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윌슨. 그 다음에 무슨 능률성을 중시? 기계적 능률성을 중시.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무슨 능률성을 중시했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대공황이면은 자, 대공황과는 큰 이때 당시에 이제 득세했던 인간관계론이라는 학파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했고 학자는 2명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인간관계론을 주장했던 디목과 애플비라는 학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40년대에는 무슨 이원론이라 그래요? 40년대, 50년대 행태주의니까 새 이원론이라 그러고 자, 새 이원론 행태주의를 주장했던 학자는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게 60년대 이후에 2개의 접근 방법이 있었죠. 발전신. 자, 발전의 가치. 발전에서 중시했던 행정 이념은 효과성. 신행정론은 형평성. 그치. 얘네들은 무슨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새 이론론이라 그러고. 자, 80년대에는 무슨 연구 방법이 등장을 했어요? 시장한테 신공공관리론. 자, 그거는 새 이원론이라고 안 하고 탈정치화라고 했고. 자, 90년대에는
제정치화. 재정치화라 그래서 뉴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론이라는 이론이 이제 주류로 자리를 잡았죠. 자, 뉴 거버넌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이념, 가치는 뭐냐면은 그렇지. 협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풀어서 신뢰, 협력, 이거 묶어서 자, 신뢰와 협력을 가장 중요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협치,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신뢰와 협력을 가장 중요한 이념적 가치로 삼았다. 네. 이렇게. 우리 많이 했네. 이게 이 개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뼈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틀을 먼저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주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검토하는 거예요. 3주차에는. 요거. 그래서 먼저 이 순서를 머릿속에 도식화해서 그리고 있어야 그게 이해가 금방 돼.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뉴 거버넌스에서는 어떤 이념을 제일 중시했다? 신뢰와 협력. 신뢰와 협력, 그거, 협치. 자,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되게, 여기까지가 굉장히 오늘 수업의 포인트였어요. 뒤에는 조금 진도를 더 빨리 뺄 수 있어. 자, 행정과 경영은 아까 정리했었죠? 자, 경영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사행정. 사행정이라 그런다. 사행정이라 그런다. 자, 행정과 경영을 똑같이 보는 입장은, 정치행정, 이원론. 그렇죠.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공사행정은 일원론이고, 그렇지. 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자, 행정의 관리적 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공사행정 공사행정 일원론. 일원론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하는 거는 정책 결정기능. 공사행정 공사행정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 그렇지. 맞아요. 자, 그거는 행정이랑 경영을 차이점을 강조하는 이론이죠. 분리시키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자,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밑에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점을 강조하는 입장, 공사행정 일원론.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 공사행정 이원론. 자, 그 다음에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똑같다. 어차피 행정과 경영은 관리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관리 기술이기 때문에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이 있다. 관료제라는 하나의 조직이 존재하는 면에서는 행정과 경영이 똑같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고 협동행위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도표로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고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게 15페이지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다르다라는 거니까 얘는 공사행정 이원론의 입장이겠죠. 자, 행정은 어떻게 다르냐? 목적이 공익추구다. 경영은 이윤추구다. 그게 다르다는 게 첫 번째 줄의 내용이고요. 자, 행정은 경영보다 법적 규제가 더 심하다. 그래서 다르다. 다른 말로는 행정이 경직적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경영은 직접적인 법적 규제를 많이 적용은 안 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게 행정이고요. 정치적 성격을 별로 안 갖는다라는 게 경영이니까 두 개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정치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게 경영이고 긴밀한 게 행정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자, 평등성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자, 경영은 평등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안 돼요. 잘 안 되지. 왜? 돈 낸 사람이 많이. 돈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우선적인 대우를 받잖아. 그러니까 평등성의 원칙이랑 사실 큰 관련성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행정은 평등이에요. 자, 이런 표현 있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정을 할 때에는 무조건 평등성의 원칙을 준수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점성 측면에서 보자면은 행정은 독점적이에요? 아니면은 독점적이라는 거죠. 경영은 독점적인 시장도 있지만 대부분 경쟁적이죠. 자, 그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경쟁적이냐, 독점적이냐.
자, 그 다음에 관할 범위가 행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경영은 고객들. 그렇지 소비자 대상으로. 내 물건 안 사주는 고객 국민은 우리 관할 고객이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영할 때 물론 잠재 고객일 수는 있지만 당장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자, 그런 면에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성과의 척도가 행정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그 공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공익이 이만큼 좋아졌다라는 걸 어떤 지표로 측정을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불가능한 게 행정이고요. 성과가 계량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경영인 거고. 자, 그런 점에 차이가 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복습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밑에 3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정부개혁. 자,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80년대에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정부개혁, 그래서 민영화시키는 거, 그거를 탈정치화,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이 이제 주류적 견해가 됐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행정의 경영화라 그래요. 행정의 경영화. 시장 기능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민영화시키는 거니까. 시장 기능한테 맡기자 시장이 더 잘 경영하니까 행정의 경영화 현상이 나타난 게 70년대, 80년대 신공공관리론, 탈정치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과 경영의 관계 구분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구분 기준이 옅어지는 거죠. 자, 그 내용이에요. 자, 보즈만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밑에 학자 이름 필요 없고요. 교육 맥락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모든 조직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다. 자, 이건 뭐냐면은 공기업, 사기업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상대적이다. 사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고, 공기업이라고 해서 정부라고 해서 반드시 공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벌이는 이윤 추구 사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이 보즈만이라는 학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돼. 상대적이다. 최근에는 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 경영화되고 있다. 그거만. 개념, 행정의 경영화.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행정과 법 있잖아요. 법치 행정의 원리. 법치 행정은 뭐예요? 법에 의해서 행정을. 그렇지.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 법으로 다스리는 거를,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하죠. 자, 밑에 표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의사의 자기 결정성, 자기 지배다라는 거 있죠. 자, 이거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산업부. 법을 사법부에서 만드니? 자,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데잖아. 입법부. 법을, 나 잠깐 멘붕 올 뻔. 사회 배우는 사회 배웠잖아. 아까 스태그플레이션도 약간, 사회 배웠으면은, 경제 배웠으면은, 그래 자신이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같이 오르는 거. 물가만 오르는 걸로 혹시 뭐라 하는지 알아? 인플레이션.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는, 실업률 디플레이션? 맞아.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 경기 침체되는 거를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 물가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는 인플레이션. 근데 물가도 오르면서 실업률도 같이 늘어나는 거. 아까 배웠던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레이션으로 끝나는 게, 이렇게 플레이션으로 끝나는 게 세 가지 플레이션의 종류가 있어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플스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세 개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 말했죠. 법을 만드는 데는 입법부죠. 자, 그러면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죠.
법을 만드는 사람을 국민이 뽑아서 국민이 뽑은 사람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누가 법을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국민이 만든. 국민이 만드는 거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간접적이지만, 간접민주제지만 국민이 뽑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법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어떤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법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와 다름없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민주주의의 자기 지배 원칙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혁고였죠. 자기 지배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수결에 의한 원리에 의해서 내가 만든 법,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그 법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받는 거. 무슨 원칙? 자기 지배 원칙, 그거. 자, 그게 의사의 자기 결정성 그래가지고 셀프룰, 자기 지배 원칙,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요 용어만 기억을 하세요. 자기 지배 원칙. 자, 다른 활동의 형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요. 한번 읽어만 보시고 경제용어 정리 있죠. 다음 페이지에 뭐 플러스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던 거는 1970년대 오일쇼크 파동 그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거는 30년대 경제 대공황. 그래서 일자리 그때 없고 막 실업자들 거리에 나앉고 막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한 정책이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냥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에서 일자리를 안 늘려.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사업 같은 것들을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공사업에 일할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실업자에서 탈출해서 직장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실업자를 구제해주는 활동, 그거를 뉴딜 정책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사업을 벌이는 활동, 그거를 뉴딜 정책. 자, 근데 그거 공공사업 벌릴 때 정부가 돈이 있으면 좋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 대공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빚을 내서 벌이는 거예요, 일단. 사업을 벌리고 빚을 내서 사업을 벌려놓으면 실업자가 구제가 되고 일을 하고 그러면은 경기가 침체했던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다시 그 빚을 갚을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대공황을 극복했다는 거죠. 1930년대에. 무슨 정책에 의해서? 세뇌되겠다, 세뇌되겠어. 그치? 세뇌형 강의. 이런 걸 추구하고 있죠. 계속 막 물어본다. 뉴딜 정책이라고요? 막 이렇게 짜증을 낼 때까지. 자, 넘어가시고. 자, 이 부분은 아까 이미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19세기의 야경 국가는 어떤 국가였어요? 야경 국가는 치안만 하고 정부는 적극적 역할 안 하고, 시장은 뭐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굴러가고,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고, 치안만 유지하면 되고, 야경 국가 역할만 하면 되고, 그게 이제 야경 국가, 근대 입법 국가죠. 자, 그 내용을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 기존에 이제 정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읽어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근데 경제 대공황이 생기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등장을 한 걸 뭐라 그러냐면은 20세기 행정국가라 그래요. 행정국가. 그래서 이때는 크고 강한 정부, Big Strong Government가 정부의 어떤 기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뉴딜 정책을 수립한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존슨 행정부,
자, 존슨 행정부도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세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루즈벨트 행정부랑 같이. 자, 존슨 행정부는 어떤 사회를 지향했냐면은 정부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것도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중요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아. 약경 국가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이었던 거죠.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이었던 거죠. 이때예요, 이때. 정치행정 일원론. 새 일원론 아니고 일원론, 그냥 일원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오면서 90년대 이후에는 현대의 조류는 아까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 그랬죠. Small but efficient government 그래가지고 탈행정국가를 추구하는 것.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금 현대에는 주류적인 어떤 정부의 역할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근데 우리 아까 봤던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굳이 정리를 하시려면 20페이지에 있는 요 서머리 있죠. 이거만 하나 정리를 해주세요. 표만. 자, 그래서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발발하기 전에는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절대국가 시대였죠. 17, 18세기에는 절대국가 시대. 자, 이때는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도 없었죠. 자,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 시대의 흐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왕권이 강화되어 있었고, 왕에 의해서 모든 권한과 재산이 왕의 소유로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죠, 이때는. 자, 그러다가 시민혁명이 발생되고 19세기의 근대 입헌국가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죠. 자, 이때는 아까 봤듯이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소극적으로 치안 유지만 하면 되고, 그거를 야경국가라고 했고, 시장 만능주의라는 개념을 이때 사용을 했죠. 시장 만능주의. 시장은 만능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만병 통치식으로 알아서 저절로 굴러가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저서 있죠. 이거는 상식이에요. 국부론에 의해서 이런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만들어졌었죠. 자, 고등학교 때 사회 공부 했었지. 문과니까 사회 공부를 하지. 자, 스태그플레이션. 뭐가 같이 올라가는 거? 물가 실업률이 같이 올라가는 거. 실업률만 올라가는 거는 디플레이션. 물가만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시장 만능주의. 19세기에 시장 만능주의라고 해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부와 시민 사이에는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은 두 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정부 따로, 시민 따로. 시민들은 시장 만능주의에 의해서 우리끼리 알아서 생산하고 소비할게. 정부는 개입하지 마.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대립, 이원적인 관계. 이해되시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되니까 지방도 지방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방 분권 사회라 그래요. 앞서 나왔던 절대 국가에는 중앙 집권 사회였잖아요. 19세기는 지방 분권 사회가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시장 실패가 발생되면서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들어섰고, 시장 실패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랑 존슨 정부가 뉴딜 정책, 그 다음에 위대한 사회 정책이라는 걸 만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강조됐죠. 자, 그 내용.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거는 이제 시장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다. 시장 실패라는 용어가 나중에 나오는데 먼저 알아두세요. 이때 당시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됐던 거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였다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시장 실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실패. 자, 근데 70년대 오일 쇼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정부 실패라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경제 대공황,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 자, 이때죠. 행정 국가가 만들어진 건 시장 실패 때문이었고요. 시장 실패. 자, 그 다음에 탈정치화, 신공공관리론이 만들어진 건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해결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그렇죠. 정부 실패가 발생됐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개념이 두 개가 나오는데 30년대에 있었던 건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60년대 이후에 70년대에 있었던 건 정부 실패라고 하고, 두 개 개념 구분하세요. 그래서 정부 실패의 원인, 시장 실패의 원인 뭐 이런 것들 공부하잖아. 정부 실패의 원인 중에서 뭐 정부가 너무 독점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X의 비효율성. 기억하시네. 자,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또 그건 다음 주에 다 그 정부 실패 원인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봐두시고, 자, 이념에 따른 정부관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가끔 건드려줄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배경 지식으로 써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인데, 진보 보수의 대립이에요. 진보와 보수의 대립. 자, 진보와 보수,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 정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진보주의냐, 아니면 중도냐, 보수주의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제 행정학적으로 다시 재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진보란 뭐냐면은 거기 기본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자, 자유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한테 맡겨놓으면 알아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진보주의의 입장이고요. 자, 보수주의의 입장은 뭐냐면은 가만히 시장한테 내버려 두면 알아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다. 자, 약간 19세기의 입헌국가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보수주의죠. 그 다음에 행정국가 같은 느낌, 복지국가적인 어떤 관점을 갖는 게 진보주의고,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 표 아래 들어가 있는 표현 정도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보수주의부터 볼게요. 보수주의. 보수주의부터 보시면은, 자, 인간관이 여기서도 나와요. 되게 중요해. 자, 보수주의 인간관은 뭐냐면은, 경제인이라는 인간관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경제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경제인이라는 거는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모든 상황, 모든 수단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거의 뭐 전지전능하다시피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인간은 스스로 굉장히 최적화된 수단을 선택할 수가 있고 자기 어떤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거죠. 그거를 경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그냥 자기가 합리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알아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있대. 그러면은 정부는 어떤 역할만 하면 돼? 크게 개입 안 하는 역할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은 밑에 자유라고 되어 있죠? 정부로부터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간섭 안 하면 돼. 그게 정부의 역할인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부는 그냥 시민들한테 소극적인 자유를 주면 된다예요. 소극적인 자유란 뭐냐면은 간섭 안 하고 내버려두는 거. 그거를 소극적인 자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반면에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면은 그건 평등이잖아. 평등성 말고요. 자유 개념에서 소극적인 자유는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간섭 안 하고.
자네? 하는 씨가 만약에 수업하다가 자고 있다고 생각해봐. 예. 그래도 내가 소극적인 자유에 의하면 내버려둬야 하는 씨의 자유를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거, 그거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경제인이 기본 인간관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스스로 할 수 있고 알아서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돼. 알아서 뭐 시장에서 알아서 교환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보수주의는 시장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시장이 다 알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게 보수주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많이 해야겠어요? 하면 안 되겠어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규제를 가급적 완화하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맥락이 이해되시죠? 자,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뭘 추구하냐 하면은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 자본주의, 그거를 추구하는 게 보수주의 입장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보수주의는 인간관을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경제인을 기본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신뢰한다, 불신한다? 굉장히 신뢰한다. 그 다음에 자유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들어줘야 되는 자유를 중시한다? 아니면 소극적으로 내버려두는 소극적 자유를 중시한다? 소극적 자유를 중시해서 간섭을 안 하는 거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시장 만능주의에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게 좋다? 완화하는 거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자, 진보주의는 그거랑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경제인이 아니다. 모든 수단을 다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게 본인한테 그냥 만족스러운 최적의 대안만 선택한다. 인간은 오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적 인간관을 부정하는 게 진보주의의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유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자유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이나 배분, 형평성도 같이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시장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 실패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진보주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공익 목적을 위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진보주의 입장.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국가의 형태는 복지국가 아니면은 약간 정부가 개입하는 혼합 자본주의 그 형태를 집중력이 떨어졌구만. 집중력이 거의 떨어지셨네. 자, 좀만 한 10분만 더 하면 돼요. 좀만 참아주시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선호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자, 보수주의는 인간관을 보는 관점이 경제인의 인간관을 기본으로 한다. 자, 진보주의는 경제인 인간관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을 하죠. 자, 보수주의는 규제를 선호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랬죠, 정책적으로. 규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시장에 대해서 불신해요. 신뢰하죠. 시장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그러면은 경제적 인간관을 부정하니까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시장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시장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게 아니고 정부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를 이념적으로 더 선호한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진보주의에서 원하는 국가 형태는 복지국가 내지는 정부가 약간 개입을 하는 행정국가도 약간 맞는 표현이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간 수정된 자본주의, 그래서 혼합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기본 맥락은 이해되시죠?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부의 크기를 줄이자라고 보는 거는 무슨 주의 입장? 보수주의. 보수주의 입장. 그렇지. 시장에 맡겨놓자잖아요. 규제를 많이 하지 말자. 정부 개입하지 말자. 정부의 크기를 최대한 키워서 적극적 역할을 하자. 진보주의. 진보주의 역할. 그렇지. 자,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만 풀어볼까? 우리 잠 깨는 의미에서 옆에 21페이지에 11번 신문 OX 있죠? 밑에 해설 보지 마시고, 자, 4번에 진보주의 정부가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의 인간관을 전제로 한다. X. X. 이건 뭐니까? 이거 경제인. 경제인이니까 보수주의. 보수주의 입장이니까.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 밑에 보수주의 정부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지만 진보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맞죠? 이건 오라고 해줘. 이응 아니고요. 이응도 뭐 맞지만 별로야. 발음이 별로야. 자, 거기까지 되셨으면은 일단 한 21페이지 정도까지 정리를 하신 거고요.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진도를 맞추는 의미에서. 자, 정부의 개념 있죠? 정부의 개념. 자, 정부의 개념. 자, 넓은 의미의 정부 개념이 있고요. 좁은 의미의 정부의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미국도 그렇지만 3권 분립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법을 만드는 데는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 법을 만드는 데는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죠, 입법부.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정부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행정부만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행정부를 좁은 의미의 정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3권이 다 들어가는 개념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들어가는 개념으로, 심지어 뭐 헌법재판소, 감사원, 뭐 이런 독립적인,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구들 있죠. 이런 기구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돼요. 넓은 의미의 정부랑 좁은 의미의 정부. 개념 어렵지 않죠? 자, 밑에 좁은 의미의 정부는 자, 크게 두 개로 또 나뉠 수 있어요. 자, 뭐냐면은 헌법에 근거를 둔 기관이냐, 헌법에 근거를 안 두고 법률상 근거를 둔 기관이냐에 따라서 헌법기관이랑 비헌법기관으로 이렇게 나눠요. 자,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은 자, 상대적으로 이 기관을 없애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 그러니까 기관의 영속성이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자, 그게 특징이에요. 자,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기관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의 영속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비헌법기관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데, 정부조직법 같은 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데, 자, 이거는 법만 개정을 하면 기관을 없앨 수도 있겠죠.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법을 개정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헌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법을 바꾸기가 헌법을 바꾸기보다는 훨씬 용이하잖아요. 자, 그래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비헌법기관인 법률상 기관은 기관의 영속성이 그렇지. 헌법상의 기관보다는 영속성이 좀 떨어져요. 자,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필요한 경우에 불필요하면 기관을 없앨 수도 있고 필요하면 또 새로 만들기도 쉽고 자, 그래서 개편이 용이한 게 장점이다 라는 거죠. 비헌법기관은. 자, 그래서 헌법기관, 비헌법기관, 헌법에 근거를 둔 거. 장점은 기관의 연속성은 보장이 되는데
개편이 어렵다. 신축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비헌법 기관은 기관의 안정성은 높다 낮다? 맞아요. 낮다. 정말 참아요. 개편은 쉬워요. 쉽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는 거죠. 자, 헌법기관, 비헌법기관. 얘는 넓은 의미의 정부, 좁은 의미의 정부, 부분이 좁은 의미의 정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나라는, 일단 뭐, 이것만 봐도 돼요. 18부, 그 다음에 5처, 17청 그래가지고요. 부가 더 높은 기관이에요. 부, 처, 청 이렇게 들어가잖아. 자, 그래서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공공 서비스의 공급 주체라고 나오죠. 자, 섹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1섹터는 정부예요, 정부. 자,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면서 제일 이제 우선이 되는 기관인 정부를 1섹터라 그래요. 1섹터. 1섹터. 뭐라 그런다고요? 1섹터. 1섹터. 자, 그 다음에 민간 영역을 2섹터라 그래요. 2섹터. 민간 영역에서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영역을 2섹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섹터는 뭐냐면은, 자, 크게 두 개의 3섹터가 있어요. 1번, 2번이 있죠. 2번이 뒤에 넘어가서 있는데, 자, 준정부 조직이라 해서 과고라고 표현을 해요. 준정부 조직. 그래서 공공기관인데 돈 벌려고 만들어진 공공기관 있잖아요. 자, 그런 데를 준정부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데도 영리활동을 하는 공공기관. 자, 그거를 준정부 조직, 그래서 과고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뒤에 준비정부 조직은 뭐냐면은, 자, 민간 부분인데 공익활동을 하는 데 있잖아, 또. 그런 데는 준비정부 조직, 그래서 관고라 그래요, 관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섹터는 뭐예요? 정부. 2섹터는 민간. 3섹터는 정부인데 영리활동을 하는 정부. 과거. 그 다음에 민간인데 비영리 활동을 하는데 환고.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얘네들을 두 개를 제 3섹터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지금은 총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명칭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자세하게 나중에 또 다뤄지니까. 자, 일단 오늘 계획한 진도는 한 이 정도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대신 오늘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끝난 줄 알았지? 잠깐만요.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한 3분 정도만 복습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계략적인 구조를 오늘 머릿속에 도식화시키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예요. 자,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오늘 수업에 성과가 있었죠. 자, 행정학이 태동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행정학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행정학은 정치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는 공사행정 이론론의 입장이었고요. 자, 그래서 80년대 후반 87년에 행정학의 아버지였던 이 사람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된 관리 기능만 중시하는 행정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치행정 고마워요. 이원론의 입장이었고,
대표적인 학자는 윌슨이라는 학자가 있었고, 아버지. 자, 그러다가 1930년대에 어떤 일이 발생돼서 대공황이 발생돼서, 자, 그 전까지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시장이 실패하면서 대공황이라는 유례 없는 경기 침체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이었죠. 자, 대표적으로는 어떤 행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루즈벨트 행정부에 의한 뉴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자,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940년대, 50년대 들어오면서는 정부의 행정의 연구 방법에 있어서 행정을 가치와 사실을 엄격하게 어떻게 해서 분리 구분해서 행정은 어디 사실에 사실에 국한시켜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만 연구하자라고 해서 등장한 이론적 주류가 그렇지 행태주의라는 학문적인 조류가 있었죠. 자, 행태주의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는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봤더니 행정이 과학적인 연구에만 치중해서 결국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더라라는 문제점 때문에 발생된 게 1960년대에 등장했던 신행정론이라는 학문적 분야가 있었고요. 자, 얘는 1960년대 이제 미국 사회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행정학의 어떤 접근 방법이었고요. 자, 이거 말고 이제 개발도상국이 근대화를 목표로 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했던 거는 신행정론이 아니라 발전행정론이라고 부르는 학문적 조류가 또 있었고, 자, 얘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정치행정 그렇지 새 이론론이라고 불렀고, 위에 빠뜨렸네. 자, 얘는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 거니까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때 당시에 이원론이었기 때문에 다시 등장한 이원론, 그래서 정치행정 새 이원론. 자, 요 개념, 그 다음에 요 개념. 자,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어떤 일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발생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뭐가? 실업률도 같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였죠. 자, 이거는 정부가 개입했는데 정부의 개입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정부 실패라고도 표현을 했죠. 정부 실패라고도 표현을 했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부의 역할을 어디에 넘겨야 된다? 시장으로 넘겨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정부의 그렇지. 신공공관리론. 다른 말로는 탈정치화. 그렇지. 탈정치화.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시장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서 행정의 무슨 화를 추구해야 된다. 행정의 경영화. 그렇지. 행정의 경영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골격이었죠. 정부는 어때야 된다? 작고 반면에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핵심 골자였죠. 자, 근데 80년대까지는 자, 이 이념에 근거해서 이 신공공관리론이 기세를 부렸고요. 자, 경제적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신공공관리론의 경제적인 배경은 신자유주의를 경제적인 배경으로 했었고, 정치 영역에서는 신보수주의라는 것을, 그렇지,
근간으로 했었죠. 자, 근데 1990년에 넘어오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해봤더니 시장은 자기 멋대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과 시민이 하나로 합심을 해서 신뢰와 협력. 효율적인 협력적인 네트워크, 협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로 이제 접근을 한 것. 여기서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거는 신뢰와 협력이었죠. 자, 요거를 무슨 뉴 거버넌스. 그렇지 뉴 거버넌스라고 했죠. 뉴 거버넌스는 다른 말로 재정치화. 그렇지 재정치화. 자, 재정치화는 정치행정 1원론에 가깝다, 2원론에 가깝다. 1원론. 얘는 2원론. 2원론에 가깝다라는 거였죠. 자, 요 도식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2장의 행정의 활동 부분 있죠. 그리고 이제 규제,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같이 볼게요. 오늘 고생하셨고, 자, 잊지 말고 복습을 조금씩이라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